350만 도민 모두가 감시자가 되는 시간, 감시자들. 네, 반갑습니다. 이하롬입니다. 우리 지역의 크고 작은 이슈와 정책들을 꼼꼼히 감시하고 우리가 바로 이 지역의 주인임을 확인하는 시간입니다. 오늘도 함께할 네 분의 대표 감시자들 먼저 인사 나누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요즘 선거 전국이다 보니까요. 이런저런 뉴스가 많이 쏟아집니다. 그런데 또 그 자유한국당이 내놓은 선거 슬로건 때문에 또 시끄럽네요. 네. 자유한국당 이 지방선거 구호가 나라를 통째로 넘기시겠습니까? 라는 겁니다. 진짜 우리 흔히 요즘 말로 하면은 이게 실화냐라고 이렇게 말씀하시거든요. 저도 제 눈을 의심했습니다. 근데 이 숨겨진 함의를 보면요. 홍준표 대표가 딱 그날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주사파, 참여연대, 전교조, 민주노총 이 네 집단만 행복한 나라를 만들어가고 있다. 국민들은 불행하든 말든 이 네 집단과 북한 살려주기에 급급한 정권이 바로 이 정권이다. 라고 얘기했거든요. 언제까지 이렇게 이 자유한국당이나 홍준표 대표는 북풍, 빨갱이 이런 거를 우려먹으시겠습니까? 저는 우리 유권자 수준이 이제는 북풍이나 빨갱이 이런 수준을 넘어섰다라는 걸 생각을 하고 홍준표 대표는 이번 지방선거에 조금 더 더욱더 생각을 또 재고를 좀 하셔야 될 것 같긴 해요. 근데 이 슬로건을 나라를 통째로 넘긴다는 게 귀에 확 들어오긴 해요. 단어 자체가. 되게 임팩트가 있는데 계산된 전략이었다면 정말 인상적인 문구이긴 한데 통째로 넘기는 거는 국민이 넘기는 거겠죠. 넘기는 주체는. 예. 넘길지 안 넘길지는 국민들이 판단을 하겠죠. 남북 정상회담 두고도 좀 논란이 있었잖아요. 네. 자유한국당의 나경원 의원이 SNS에 어이가 없다라는 표현을 썼다가 이게 논란이 되니까 바로 삭제하셨죠. 그리고 홍준표 대표는 그 위장평화쇼, 말의 성찬, 그리고 감성팔이 이런 이제 막 비난을 엄청나게 하셨고 그런 것도 있고 최근에 또 있었잖아요. 우리 지역 창원에 오셨다가 창원에는 빨갱이들이 많다 이런 얘기를 또 하셨잖아요. 네. 그래서 근데 그걸 또 해명하시는 과정에서 경상도에서는 반대만 하는 사람을 그렇게 부르기도 한다 이렇게 또 해명을 하셨어요. 예전에 그 장인 어른을 영감탱이라고 하는 것도 경상도에서 하는 친근한 표현이다 이런 말씀을 하셔가지고 저는 홍준표 대표님께 제발 경상도 팔이 좀 하지 마셨으면 좋겠다라고 좀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저는 근데 진짜 다른 지역 주민들이 경상도 오해할 것 같아요. 토박이시죠, 김 기자님. 네, 장인어른한테 영감탱이라고 하세요? 아니, 제가 확인을 좀 해봐야 돼요. 너무 오해하실 것 같아요. 그러나요? 친근함의 말을 한번 실수하고 나니까 배명을 하다니까 다시 또 배명이 다시 또 구설수에 오르는 배명으로 또 바뀌고. 장인어른한테 영감탱이라고 하면 안 되죠. 그렇죠. 네. 그리고 혹은 그 기태 씨도 경상도가 고향이잖아요. 네. 근데 반대만 하는 사람들한테 아, 너 빨갱이야 이렇게 들어본 적 있으세요? 그러면은 반대로 지금 5월 국회를 운영을 해야 되는데 이 국회 관련된 의사일정에서 맨날 반대만 하는 야당 그중에서도 자유한국당은 빨갱이당입니까? 그거 아니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잖아요. 그다음에 아까 이 창원의 빨갱이 얘기하셨는데 그때 이제 와가지고 홍준표 대표가 첫 번째 저건 뭐 먹고 이렇게 물어봤을 때 아 민중당입니다라고 했을 때 그때 이렇게 얘기하셨죠. 그때 창원에 여기는 빨갱이들이 많다. 근데 그 뒤에 단어는 여러분들 잘 모르십니다. 그 뒤에 바로 연이어서 하신 말씀이 성질 같아서는 대번 두들겨 패버리고 싶은데 라고 이렇게 말씀하셨거든요. 오늘 홍준표 대표 특집 아니죠? 아니에요. 다른 얘기 해야 되는데. 지금 이분의 이제 막말 퍼레이드가 역사가 하루 이틀이 아니잖아요. 근데 가령 이제 뭐 창원에 빨갱이가 많다라든가 뭐 또 패버리고 싶다라든가 이걸 다른 정치인이 얘기했다고 치면 아마 더 큰 이슈가 될 수도 있을 거예요. 근데 이분이 워낙 이제 이런 역사가 과거에 이제 그 쓰레기 발언도 있었죠. 그래서 이런 역사가 있기 때문에 대중들이 좀 이게 홍 대표가 나오는 그 막말에 대해서 조금씩 둔감해져 가고 있는 게 아닌가 하는 그런 생각도 듭니다. 어쨌든 이런저런 에피소드가 많습니다. 이번 지방선거 결과는 그래서 어떻게 나오는지 한번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격 감시 리스트에 대해서 얘기를 나눠보죠. 오늘 다룰 주제는요. 가깝고도 먼 분들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지역과 아주 밀접하지만 우리가 자세히는 알지 못하는 생활 정치인들이죠. 도의원을 뽑는 광역의원 선거를 들여다볼 텐데요. 누가 출사표를 던졌는지 또 누가 도민들과 적극적으로 소통할 수 있을지 꼼꼼히 따져보기 위한 감시 리스트. 도의원 선거 신층 탐구입니다. 사실 도의회야말로 도지사를 견제할 만큼 그 역할이 참 중요한 기관인데요. 사람을 잘 뽑아야 돼요. 네.
그 도지사의 권한이 10조 원이 넘는 예산을 편성 그리고 또 집행권 또 경남 도의회의 산하단체에 많은 단체가 있습니다. 거기에 임원들 임명권을 비롯해서 네. 막중한 권한이 있습니다. 이게 한 사람에게 많은 권한이 있는데 이것을 이제 제대로 감시하고 견제할 수 있는 역할이 도의회인데 그 도의회가 10조 원 가까운 예산을 이제 심의하는 심의권과 또 1년의 행정 살림살이를 어떻게 살았는가 이것을 좀 살펴보는 행정사무 감사를 또 할 수가 있고요. 네. 또 우리 주민들과 실제로 피부에 와닿는 정책을 좀 결정할 수 있는 조례제정권이라든지 정책의 또 시시비비를 이렇게 가려줘야 되는 곳이 이제 의회인데 그런 차원에서 우리 주민들이 이 선거 때 좀 의원들을 잘 살펴서 그런 일을 할 수 있는 사람들을 눈여겨 이제 보아야 될 필요가 있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네. 제가 앞서 10대 도의회 때는 선출 50명에 비례가 5명으로 총 55명이었는데요. 이번 선거에서는 이제 인구 증가라든가 이런 영향으로 이제 선출이 52명, 비례가 6명으로 해서 총 58명으로 3명이 더 늘게 된 것이죠. 네. 그 이번에 경남 도의원으로 그 등록한 예비 후보가 총 160명이라고 하더라고요. 근데 이제 경쟁률로 보면 3.1대 1 정도로 역대 상당히 높은 편이라고 합니다. 근데 여기서 가장 눈에 띄는 점이 지금 민주당 예비 후보가 가장 많다는 점이에요. 사실 이제 기존에 이제 우리 지역에서 당선 확률을 보면 지금의 자유한국당이 당선 확률이 높은데도 불구하고 이번 선거에만큼은 민주당 예비 후보가 가장 많다는 점이 가장 큰 변화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네. 그 지난 지방선거 때 경남 지역에 민주당의 기초단체장 후보를 4곳밖에 못 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18곳 전 지역에 민주당 후보가 이렇게 네. 다 나왔거든요. 그 정도로 이제 정치 지형이 이제 바뀌어졌는데 뭐 그 원인을 이렇게 좀 분석을 해본다면은 뭐 첫째는 뭐 경남 출신인 문재인 대통령의 인기가 좀 높아진 것도 있고 민주당의 지지도 높고 당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사람들이 당선 가능성이 쪽에 몰려든다고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이 도민들이 이제 신경의 변화를 좀 일으켰다라고 볼 수 있는데 그 이제 원인이 이제 최순실 국정농단 이후에 자유한국당이 어느 누구도 이제 자성이나 반성, 성찰 없이 각자 도생으로 이래 나가는 모습 거기에다가 조금 전에 서두에 있었습니다만은 당 대표라는 분이 여기저기 가는 곳마다 이제 잦은 말 실수라든지 이 전통적으로 보수를 지지하는 사람들조차도 쉽게 이게 뭔가 괴리 현상을 느껴지는 그 진영에 대해서 이러면서 그러다 보니까 민주당 쪽으로 좀 몰리드는 현상이 일어났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의회 권력이 교체될 수 있을지 지켜봐야 할 텐데요. 이번 선거는 그래서 참 흥미롭겠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눈여겨볼 만한 선거구들이 있을까요? 우리 경남 지역에서 아무래도 좀 눈여겨볼 만한 것은 전국적 국회의원 선거도 전국적 관심을 일으켰던 성산구겠죠. 네. 예, 거기에서 성산구 중에서도 제5선거구 이 사파당과 상남동에 있는 그 앞서 홍준표 당대표 이야기가 많이 나왔는데 도의사 시절에 늘 이 대립각을 세웠던 그 정의당 출신 도의원이 있죠. 이분이 지난 선거에 그 지역에서 자유한국당 후보로 놓았던 후보를 이겨냈는데 이번에 다시 강길 후보와 리턴 매치를 하게 되는데 과연 이번에는 누가 될 것인가. 또 거기에는 민주당 후보가 또 나옵니다. 네. 거기에 또 민중당 후보가 나옵니다. 후보가 가장 많은 곳이고 또 각 정당들이 다 나오기 때문에 이제 관심이 되고 또 민중당 후보와 정의당 후보 간에도 후보 단일화는 어떻게 될 것인가. 이런 것도 좀 관심이 눈여겨볼 만한 곳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네. 그 외에도 이제 경쟁률이 치열한 지역을 좀 분석을 해보면 진주시의 제2선거구하고 사천시 제1선거구, 거제시 제2선거구는 모두 경쟁률이 5대 1이나 되는데요. 경쟁률이 높은 이유는 이제 민주당 예비 후보들의 도전이 좀 많았던 이유가 있고요. 여러모로 좀 이례적인 부분이 있죠. 반면에 경쟁률이 1대 1로 예비 후보 등록이 가장 적은 지역은 창원시의 제10선거구와 거창군의 제2선거구, 그리고 고성군의 제2선거구를 이렇게 들 수가 있습니다. 경쟁률이 1대 1이라는 건 다른 뭐 정당들에서는 나가봤자야 뭐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여기는 확률이 이제 적은 건가요? 지역적인 이제 특수성도 좀 있고 또 그 지역의 개인적 인물 뭐 이런 사항도 좀 있는데 거기 경쟁률이 낮은 곳 거창하고 또 이런 곳에는 네. 어떤 일이 있었냐면은 고성 제2선거구하고 거창 2선거구인데 여기는 이제 농촌 지역이다 보니 인구수가 계속 이제 이래 적어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선거가 폐지되는
그런 상황이었죠. 그런데 이제 강석진 국회의원이 농촌의 대표성을 살려야 된다고 업소를 하고 정계특위위원장인 김재경 의원을 찾아가서 설명을 하면서 뒤늦게 이 선거구 지정 기한이 훨씬 지난 이후에 뒤늦게 이제 살아남고 경남이 이제 50석에서 지역구에 52석으로 이래 늘어나게 됐는데 그러다 보니까 폐지될 것이라고 생각을 하고 선거구가 없어질 거라 생각했기 때문에 준비하는 사람이 또 별로 없었던 그렇군요. 그런 요인도 좀 있었지 않았나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또 그 예비 후보 중에는요, 벌써 일찌감치 등록을 마치고 선거운동에 돌입한 분들도 많아요. 네. 그중에서 상당히 특색 있는 운동을 하시는 분들이 있는데요. 제가 한번 확인을 해보니까 거제시 제1선거구의 박용환 후보 같은 경우에는 본인이 유기견 출신 반려견도 한 마리 키우시고 또 앞을 못 보는 강아지도 키우고 계신데 목줄 없는 반려견 전용 공원을 조성하겠다 이런 공약을 내세우셨어요. 양산시 제4선거구의 윤종훈 후보 같은 경우에는 이제 최종적으로 공천은 탈락하셨는데 이분은 매일 8시간씩 도보 대장정을 하시면서 선거운동을 하셨다고 하고 진주시 1선거구의 고경국 후보 같은 경우에는 무인 선거사무소를 개소를 했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것도 지역에서는 상당히 화제가 됐습니다. 이거 너무 독특한 거 아니에요? 선거사무소에 원래 사람이 있어 이렇게 스킨십하고 그랬는 거 아니에요? 무인 판매소는 들어봤어도 선거운동의 특색이 있네요. 저도 재밌는 거로 하면은 이제 숫자로 한번 퀴즈를 한번 내보겠습니다. 4가지 정도인데요. 첫 번째 5입니다. 5. 네. 5가 뭐냐면요. 최다선 5선에 도전하는 창원시의 정판용 후보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5선을 도전하는 의원이 되겠고요. 그다음에 8입니다. 8. 예상이 되시죠? 8번 도전하는 분입니다. 그러니까 7.8기 진짜 8번째로 도의원에 도전하는 진주에 있는 장규석 후보가 있고요. 대단하시네요. 네, 그다음에 31입니다. 요거는 이제 나인가 봐요. 그렇죠. 이제 청년 나이인데요. 최연소 도전자입니다. 그래 변호사를 하고 있고 밀양의 박진양이라는 예비 후보고요. 그다음에 또 73이라는 숫자가 있습니다. 요거는 반대로 최고령입니다. 재정훈 예비 후보인데 고성군 후보인데요. 나이가 가장 많으셔서 최고령으로 도전하셨는데 경선에서는 아쉽게는 또 탈락을 하셨습니다. 이렇게 눈길을 모으는 후보가 꽤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요, 이 역대 도의원 그 선거 투표율을 보면요, 대선이나 총선에 비해서 턱없이 낮습니다. 아무래도 이 도의원 선거에 대해서는 관심도가 좀 떨어지다 보니까 그런 거 아닐까요? 저 역시도 마찬가지로 정말 저도 이 감시자들 프로그램 하기 전까지는 저 도의원의 지위와 역할을 잘 몰랐어요. 저는 이 방송을 하면서 그리고 홍준표의 경남 도정을 보면서 아, 도의원이 정말로 중요하구나. 도정을 견제와 감시와 균형을 잡아주는 게 도의원이구나. 아까 우리 맨 처음에 김 의원 말씀하신 것처럼 경남에 10조 정도 되는 예산의 심의 의결권이 있죠. 그다음에 감사할 수 있는 것도 있고 조례 제정권도 있기 때문에 이것들을 아우를 수 있는 것이 아, 도의원이구나. 아, 굉장히 중요한 자리다. 라고 생각을 했고 그다음에 두 번째는 의원들이 정말 각성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지난번에 자유한국당이 48명이기 때문에 누누이 그때도 많이 말씀드렸지만 경남의 정책에 대해서 거수기 역할을 도의원들이 하는 게 아닌가. 그리고 홍비어창가라고 찬양을 하는 게 아닌가라고 하기 때문에 우리 도민들께서 뽑아주면 많어. 또 가서 그냥 거수기 역할 할 낀데 라고 얘기를 하시는 거죠. 근데 우리 도민분들께서도 감시자들을 보는 2년 넘게 보셨고 그때 패널이 김지수 천연기 도의원이었지 않습니까? 도의원이 얼마나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는지 분명히 깨달으셨을 테니까 이번에 6.13 지방선거는 아무래도 유권자의 수준이 높아졌기 때문에 좋은 후보를 골라내시지 않을까 하는 도민들의 기대에 있습니다. 네. 사실 이제 비판도 많이 받지만 잘한 것도 있어요. 그러니까 의회의 주된 기능 중에 하나가 입법 기능인데 2015년도에 보니까 우리 이제 경상남 도의회에서 전국에서 최초로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기림일 지정 조례를 만들었더라고요. 그러니까 이런 거는 굉장히 잘하신 것 같은데 근데 이제 안타까운 거는 2017년에 경상남도 의회에서 조례 재개정 건수가 그러니까 의원 한 명당 평균 0.9건. 그러니까 1년 동안 한 건도 내지 않은 의원도 있다라는 거죠. 그렇네요. 예, 전국 평균은 1인당 2.19건인 걸 비교해 보면 평균 이하라는 걸 좀 알 수 있죠. 지난 3월에 또 이 다수당의 횡포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한번 또 이 선국 획정 문제 때문에 크게 논란이 한번 됐죠. 그랬죠. 예, 이 도의회가 이제 획정위안을 받아들이지 않고 이 수정해서 가결을 해버렸는데 애초에 선거구 획정위에서는 2인 선거구를 38개, 또 3인 선거구는 32개,
4인 선거구가 14개 있는데 이것을 무시하고 4인 선거구를 4개로 이제 줄이면서 2인 선거구를 64개로 이렇게 늘리면서 이 소수 정당이 이제 의회에 진출하기 힘들도록 이렇게 만들어 버렸습니다. 사인 선거구자 나눠 가지자 하는 것밖에 안 됩니다. 나눠 가지자. 예? 그럼 책임성이 결여된다는 말씀도 아울러 드립니다. 사인 선거구의 확대는 지역뿐만 아니라 주민에 대한 대표자의 책임성을 높이는 현재 실현 가능한 유일한 대안입니다. 우리 스스로의 기득권을 버리지 않으면 우리 경남을 넘어서 대한민국 정치는, 지방 정치는 한 발자국도 전진할 수 없습니다. 재석이온 43명, 찬성 43명. 의사일정 제2항 경상남도 시군의회 의원 선거구와 선거구별 의원 정수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 제2건은 가결됐음을 선포합니다. 이분뿐만 아니라 2005년도에도 도민들이 기억하실 건데 버스 안 날치기 해가지고 버스 안에서 날치기로 해가 통과해가지고 선거구를 이렇게 또 조정을 하면서 군소 정당이 진출하지 못하는 현재가 있고 2010년도도 그랬고 또 14년에도 그랬고 계속적으로 반복되어 왔는데 이 의회라는 곳이 또 우리 도민들이 다양한 의견이 있듯이 네. 의회도 여러 재정당들이 나와서 이 다양한 그 목소리를 대변할 수 있는 제도적으로 만들어줘야 되는데 이제 다수당이 이런 형태에 대해서는 좀 열린 마음을 가지고 나와줘야 되는데 이런 일이 좀 있었죠. 그러니까 이 4인 선거구를 2인 선거구로 이렇게 쪼개는 건 사실 말씀하셨지만 이번이 처음이 아니에요. 거의 뭐 4년마다 반복되는 현상이라고 볼 수 있는데요. 그리고 이제 기초의원 선거구 획정 논란은 비단 경남도 의회뿐만이 아니라 그 특정 정당이 이제 경남도 의회처럼 특정 정당이 다수석을 차지하고 있는 광역의 좀 공통된 현상이기도 해요. 그러니까 자유한국당은 이 입장은 이제 지역구가 넓어지게 되면 아무래도 이제 책임 정치가 어렵고 또 이제 선거 비용도 좀 많이 들어간다라는 이런 이유를 내세우고 있는데요. 그런데 또 이제 이면을 보면은 이 4인 선거구, 2인 선거구는 이제 말 그대로 한 선거구에 네 명의 대표를 뽑는 것, 2명의 대표를 뽑는 것 얘기인데 만약에 4인 선거구가 되면은 1등부터 4등까지 뽑는 거니까 그래도 적게 뽑는 것보다야 당연히 소수 정당이 좀 진출 기회가 주어지는 것인데 거대 정당 입장에서는 4인 선거구보다는 2인 선거구를 선호하게 되는 것이죠. 네. 그러니까 지난 2014년 지방선거에서도 이제 비슷한 이런 통계가 나왔는데 제가 한번 찾아보니까 전국 기초의원 선거구가 1,034개. 그러니까 이 중에서 2인 선거구는 59.3%에 달하고요. 4인 선거구인 곳은 2.8%밖에 안 됐어요. 근데 원래 이제 지방선거, 기초의원 선거 같은 경우는 소선거구제가 아니고 우리나라가 지금 중대선거구제를 채택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2인 이상, 4인 이하의 이제 그 당선자를 뽑도록 돼 있는데 이렇게 다 2인 이상으로 만들어 버리면 사실 중대선거구제를 도입한 취지를 이제 무색하게 만드는 거죠. 방금 전에 얘기하셨던 것처럼 중대선거구제가 되면 소수 정당 진출하기가 아무래도 쉽지만 이게 소선거구제로 가면 이제 거대 정당에 유리하게 되는데 1명 뽑는 소선거구제나 2명 뽑는 중대선거구제나 크게 차이가 날 수가 없다라는 거죠. 근데 지금 경남 지역에서는 또 자유한국당이 이제 아주 절대적으로 다수당을 차지하고 있기 때문에 이렇게 되면 다른 정당이 의회에 진출하기가 상당히 어렵게 되는 문제가 있습니다. 근데 사실 이 선거구 문제가 어떻게 보면 의원들의 그 밥그릇 챙기기 문제인 건데 저는 이해가 안 되는 걸 왜 이 밥그릇 챙기기 문제를 밥을 같이 나눠 먹는 사람들이 정해라. 그러면 저 같아도 제가 더 많이 먹겠다고 할 것 같아요. 근데 이걸 왜 선관위에서 정하지 않는 거예요? 이게 이제 선거구 구역 획정위가 있습니다. 의회가 아니고. 네. 근데 거기에서 좀 중립적인 사람들이 하는데 그걸 이제 의회에서 받아들이면 되는데 의회에서 의회는 입법기관이잖아요. 네. 예, 그러다 보니까 이제 그 권한이 의회에
있고 유권자이죠. 이게 실제로는 좀 문제가 있습니다. 국회의원 선거구는 국회에서 정하고 도의원 선거 이렇게 가니까 그렇죠. 이거는 좀 어떻게 조정할 필요는 네. 있다. 참 이런 생각이 해결되기 힘들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경남 지역에서 다수당에 속해 있으면서도 자기 지역에 4인 선거구로 일찍 한 지역도 있습니다. 예, 그런 것도 다른 지역에는 2인 선거를 하더라도 우리 지역은 4인 선거를 하겠다. 이렇게 한 지역도 과거에 있었습니다. 그게 제 지역구라서 제가 말하기 좀 그렇습니다만. 누구예요? 라고 물어볼 참이었습니다. 그렇군요. 이번에는 아마 뭐 도의회에서도 단체적 출마나 또는 뭐 다른 것 출마하면서 이 지금 현재 의원들이 다시 재입성하는 데는 가급보다는 좀 이번에는 좀 신인 의원들이 많이 들어오지 않을까 그렇게 예상도 되어집니다. 그렇군요. 참 그 이번 선거에서만큼은 정말 우리 지역민들을 위한 일꾼을 잘 뽑아야겠다 얘기를 나눌수록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 지난 경험을 좀 떠올려서요. 또 국회의원도 하셨고 도의원도 하셨고 이런 사람이 적임자다라고 좀 조언을 해주신다면요. 뭐 앞서도 얘기했습니다만 네. 뭐 예산 심의계라든지 조례재정거리라든지 또는 이 도민들과 직접 관계되는 정책에 중요한 문제들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유권자들이 선거 때 대해서는 진짜 그분의 정책이라든지 또는 그 공보물이라든지 이런 걸 좀 꼼꼼히 좀 살펴볼 수 있으면 좋겠다. 의원이라는 것이 당선된 이후에 이제 본회의도 참석하고 상임위도 참석하고 또 정책을 결정하는데 아주 성실하게 해야 되는데 우리가 이 선출을 뽑을 때는 심부름꾼을 뽑는다고 하면서 그 모습에게 우리가 월급을 준다고 한다면 월급 이상의 일을 하는가 유권자 입장에서 좀 감시도 하고 이래야 되는데 네. 그걸 나와 별개 이제 관심이 없다는 식으로 내팽개 두고 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성실하게 연구하고 공부를 하는 의원보다는 이제 누님이 행님하면서 술을 나누는 이런 분이 다시 재입성하기 좋은 네. 그런 제도가 되었는데요. 저는 그렇게 이제 성실히 활동하는 것도 또 봐야 되고 또 이 지방선거라는 것이 도지사 또 뭐 단체장 선거, 도의회, 기초의회, 교육감 선거까지 한꺼번에 하기 때문에 이 후보자들을 꼼꼼히 잘 못 살펴보잖아요. 그래서 많으니까요. 공보물을 좀 잘 살펴보고 더더구나 최소한 어렵다고 한다면은 그분이 걸어옮길 정도는 예, 좀 살펴볼 필요가 있지 않는가. 그래서 그분이 진짜 이 사회적 약자라든지 또는 이 부당한 일을 냈을 때는 좀 그래도 나서서 말을 할 수 있는 최소한의 의기랄까 그 정의감이 있는 그런 사람들을 좀 의회에 좀 진출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저는 기존에 이제 그 재선 이상 출마자들은 한번 그분들이 임기 기간에 법안 발의, 조례안 발의를 네. 과연 어떤 종류를 했는지 한 건도 안 한 분도 있을 거 같아요. 그렇죠. 대체 몇 건을 했는지 그런 걸 살펴보는 것도 괜찮을 것 같아요. 사실 그런 생각이 들어요. 좀 도의원의 역할이 중요하다, 잘 뽑아야 된다 이런 말씀 드리지만 저희가 우리 지역 국회의원한테 가서 뭘 건의해야지, 민원 뭘 얘기해야지 이런 생각 들거든요. 근데 도의원을 만났다. 그러면 민원을 뭘 얘기해야 되는 거지? 이분이 어떤 권한이 있고 어떤 역할을 하고 있는지가 딱 와닿지가 않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한번 얘기를 나눠볼까요? 도의원을 만나신다면 우리 지역 저는 동읍에 살고 있어요. 시골 지역이거든요. 근데 최근에 그 동읍 주남 저수지를 어떻게 관광지로 개발하느니 그것 때문에 논란이 많이 있었어요. 창원시에서 개발한다고 하셔가지고. 근데 막상 거기 와서 한 일주일만 살아보시라. 저는 이렇게 얘기를 하고 싶은데 지금 그 개발이나 관광 인프라 개발 문제가 중요한 것이 아니고 네. 쓰레기가 너무 많고요. 가축 분뇨가 제대로 관리가 되지 않고 있고 그다음에 공장하고 뭐 식당 같은 게 너무 이렇게 두서없이 막 들어와 있거든요. 난개발이 되고 있는데 일단 쓰레기를 치우셔야 관광객이 오지. 뭐 가축 분뇨랑 쓰레기가 많은 곳에 누가 그걸 오겠습니까? 인프라를 개발하실 때 과연 어떤 지점에 초점을 맞추고 개발을 해야 될 것인가? 깨끗한 자연을 방점에 두고 할 것인지 아니면 이걸 정말 도시처럼 개발을 할 생각을 하시는 건지 정확한 노선을 정해서 개발을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일을 직접적으로 집행하는 것은 기초단체장청이 거의 권한이 많고요. 네. 의회의 권한이 직접적으로 할 수 있는 것보다는 뭘 폐지하는 거라든지 또 뭘 이렇게 좀 막아내는 그런 일을 이제 두눈 부릅뜨고 의원들이 활동을 해야 되는데 예컨대 과거에 경남지에 이제 작은 학교, 소규모 학교를 통폐합하는 예가 많이 있었습니다. 네. 그럴 때 이제 농어촌 지역의 주민들이 크게 이제 반발을 하고 의회도 찾아오긴 했는데 그럴 때 그분들의 목소리를 좀 들어가지고 학교를 폐지할 때는 의회에서 결정을 하게 됩니다. 그럴 때에 제대로 좀
주민들의 입장에서 이 학교를 살려야 되는지 폐지해야 되는지 판단을 잘할 수 있도록 의회가 좀 해줘야 되고 그런 문제에 있어서는 도의회를 찾아가면 된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예를 든다. 저희 애 학교가 폐지 안 됐으면 좋겠어요. 정말 학생이 계속 줄어들고 있어가지고. 그러니까 이런 얘기를 하고 싶을 그렇죠. 때 그런 도의원을 일때는 이제 도의회 교육사위원회에서 이걸 한 그런 예가 있었습니다. 네. 김해 용산초등학교 같은 경우가 상임위까지 폐지가 됐는데 주민들의 이야기를 듣고 본회의에서 반대 발언을 해가지고 그 학교가 다시 살아나고 이 도의회가 집행을 하는 거는 좀 어렵다 하더라도 어떤 일을 좀 막아내고 바르게 하는 데 있어서는 감시자 역할을 좀 견제 역할을 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일이 있을 때는 의회를 찾아가고 또 의원들을 만나는 것이 좋다 이런 생각입니다. 네. 이 자리에 나온 얘기도 좀 실현이 됐으면 좋겠고요. 또 아마 여러분이 계신 지역 곳곳에도 숨은 인재들이 많을 겁니다. 잘 좀 꼼꼼히 따져보시고 꼭 이번에는 좋은 일꾼 뽑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번 헌법 개정안에요. 지방자치단체라는 단어를 지방정부로 바꾸는 그런 안이 포함되어 있다고 합니다. 내 뜻을 대변할 작은 정부의 성패가 우리 손에 달려 있습니다. 여러분의 지속적인 관심과 또 감시만이 지방의회를 살아있게 한다는 사실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아침 햇살이 비추는 창가 옆에 놓여진 낡은 카메라를 들고서 여느 때와 같은 말로 그대를 바라보면서 흐뭇한 미소로 사랑하오. 그대가 못 본 것들, 그대가 만나고 싶었던 사람들, 오늘도 난 오직 그대만을 위해 나갈게요. 이 거리로 그래요, 난 그댈 위해 모든 것들을 달려가 사진 속에 담을 거예요. 그대가 보고 싶어. 네, 살아온 시간만큼 또 고생한 세월만큼 어르신들이 대접받을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이 어버이날이죠. 네, 이 땅의 모든 어버이들에게 응원의 마음을 보냅니다. 다음 감시 리스트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연휴가 끝나고 일상으로 돌아왔는데 피곤을 호소하는 분들이 더 많은 것 같습니다. 쉴 때는 좋았지만 밀린 일 처리하려니까 오늘 하루 더 고단하셨을 텐데요. 그럴 때 가까운 공원이나 뒷산에서 산책하면 기분 전환도 되고 또 에너지 충전이 되기도 하죠. 그런데 우리가 자주 애용하던 이 도시공원들을 앞으로 2년 후면 이용할 수 없을지도 모른다고 합니다. 이른바 도시공원 일몰제 시행을 앞두고 있기 때문인데요. 그래서 준비한 오늘 두 번째 감시 리스트는 2020년 도시공원이 사라진다입니다. 도시공원 일몰제, 언뜻 듣기에 일몰? 도시공원? 도시공원에서 일몰을 보는 제도인가 이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는데 전혀 다른 얘기잖아요. 네. 예, 저도 공원에서 일몰을 보는 제도였으면 좋겠는데요. 그건 아니고요. 네. 그러니까 일몰제는 이제 일몰이 해가 지는 거잖아요. 해가 지는 것처럼 이제 일정 기간이 다 되면 그 효력이 이제 없어지는 것을 일몰제라고 하는데, 그러니까 도시공원 일몰제는 이제 도시공원이 일정 기간이 되면 사라지는 것을 얘기하는 거겠죠. 그러니까 네. 정확히는 도시공원이 아닌 그 장기 미집행 도시계획시설, 그러니까 정부와 지방자치단체가 공공복리를 위해서 도로라든가 학교, 공원뿐만이 아니라 녹지, 광장 등 도시계획시설로 지정한 토지 중에 장기간 이 사업이 시행되지 않았던 땅을 말하는 것이거든요. 10년 이상 시설이 들어서지 않으면 장기 미집행 도시계획시설로 보고 20년이 지나도 매입하지 않은 시설은 결정 효력을 상실한 것으로 보는 것이죠. 공공시설 부지 중에 이제 공원의 면적이 제일 좀 넓은 면적을 차지하고 네. 사업 시행 계획이 이제 없는 곳이 많으니까 이제 공원이라는 명칭을 대표적으로 써서 도시공원 일몰제라고 이렇게 칭하는 것이죠. 네, 어떻게 해서 이제 공원이 이렇게까지 됐느냐, 약간 이제 역사를 되짚어 보면 성남의 학교 부지로 지정된 그 토지 소유자분들이 이제 지목은 대지였어요. 대지면 사실 땅 중에서 그나마 값어치가 있는 땅이잖아요. 그런데 이게 학교 부지로 지정되고 나니까 팔지도 못하고 건물을 짓지도 못하고 계속 소유권 행사가 제한이 된 거죠. 근데 이것이 너무 기간이 길어지니까 손해배상을 해달라라고 소송을 하면서 그런데 이 도시계획법에는 이거의 근거 법령이 있거든요. 네. 이제 그 도시계획으로 지정을 하면 이용을 하지 못하는 제한하는 규정이 있는데, 그래서 도시계획법 4조에 대한 헌법소원을 한 거죠. 헌법소원을 했는데
우리 헌법재판소가 1999년 10월 21일 날 이것에 대해서 헌법 불합치 결정을 하셨어요. 그러니까 아무리 길더라도 이게 이제 너무 장기가 되면 개인에 대한 소유권의 제한을 넘어서 가지고 이거는 수용하고 똑같은 효과가 있기 때문에 그 정도로 가서는 안 된다라고 해서 지금 법에서 정한 거는 2020년 7월이 되면 이게 수용되지 않는 이상은 전부 다 해제해서 풀리게 되는 것으로 지금 돼버린 거죠. 그러니까 사실 전국적으로 굉장히 큰 혼란이 생길 수도 있습니다. 아니 그러면 2020년 7월 1일이라고 말씀을 해주셨는데 그럼 이때부터는 사유지였던 공원들은 어떤 일들이 발생하는 거예요? 뭐 정말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갑자기 출입 금지. 그렇게 될 수도 있고요. 네. 지금 사유지로 된 부분은 당연히 소유권은 그대로 있지만 단순히 행위만 제한이 되는 것이기 때문에 네. 그 행위 제한이 풀리는 순간은 소유권자로서 행사할 수 있는 모든 권리를 다 행사할 수 있기 때문에 펜스를 친다라든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건물을 갑자기 지어 올린다든지 이런 게 얼마든지 가능할 수 있죠. 네, 통행료를 받을 수도 있죠. 물론 이제 기존에 도로가 있던 부지 같은 경우에는 이제 법에서 인정하는 주의도시 통행권이라든지 이런 게 있기 때문에 막연히 막을 수는 없는데요. 공원 부지 같은 경우는 정말 문제가 될 수가 있죠. 공원 부지들은 사실은 거기 무슨 현재 건물이 서 있다든지 도로가 나 있다든지 그런 상황이 아니라면 그대로 이제 개인에게 넘어갈 수밖에 없는 상황이죠. 황당하긴 하네요. 그런데 이게 뭐 아까 1999년도에 그죠? 네네. 판결이 나왔다고 말씀하셨는데 지자체에서 지금까지 별로 손을 안 썼나 봐요. 지금 이제 많은 이 공원 실제로 부지 소유자들은 2020년만 빨리 오기를 달려들면서 기다리고 있는 대박이다 이러고 있을 것 같아요. 그런 상태인데 네. 아마 그때 되면 일제히 이제 재선권 행사에 다 나서게 될 겁니다. 지방자치단체에서 이런 경우가 이제 여도의 한 48표 정도가 되고 뭐 일몰제 이 적용 대상으로 도시 계획으로 이제 분리해야 될 땅이 상당히 많이 있고요. 우리 경남만 하더라도 165곳 네. 그리고 22.6 제곱킬로미터가 있는데요. 이제 지방자치단체 창원도 그렇고 김해도 그렇고 여기저기에서 이제 뒤늦게 여기에 대한 대책을 세우고 있는 중입니다. 네. 제가 볼 때는 사실 이게 헌법재판소 결정이 난 게 99년에 났잖아요. 상당히 시간을 많이 준 거예요. 근데 지자체장들이 본인 임기 안에는 2020년이 돌아오지 않기 때문에 이게 폭탄 넘기기를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이제 2020년이 왔을 때 지자체를 맡게 되는 그분들이 이 폭탄을 받게 되는 거죠. 근데 지금 이제 2년 남았는데 이걸 이 단시간에 해결할 수가 없는 문제거든요. 그러니까 그것이 지금 제일 답답한 현실이죠. 20년의 기간은 막연하거든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 임기는 이제 뭐 그 안에 다 끝나고 몇 번이 바뀌어도 바뀌니까. 그러니까 장기적인 대책에 대해서 뭐 신경을 안 쓴 거고요. 대부분의 지자체들이. 근데 이제 또 지자체는 또 지자체 입장에서는 또 이제 급한 불 꺼야 되니까 막 이제 이렇게 막 아우성을 칠 수밖에 없는 상황이죠. 그래서 국토부에서 이제 정부는 지난 2009년도에 공원개발 민간 특례 제도를 도입을 했어요. 근데 그 민간 사업자가 이제 사유지에 주거와 상업시설 공원개발을 허용하고 토지의 30%에 대해서는 수익 사업을 하고 나머지 70%를 시에 기부 체납하는 것인데요. 근데 처음에는 이제 도입할 때는 좀 기준이 엄격했죠. 엄격하고 좀 뭐 과도한 기부 체납 비율이라든가 이런 것 때문에 민간 사업자들이 선뜻 이렇게 하려고 하진 않고 외면을 받았는데 이후에 이제 규제가 완화되면서 지난 2016년에 이제 의정부에서 첫 삽을 떴습니다. 첫 사례가 나왔고 의정부가 2곳, 청주 1곳이 착공에 들어갔고요. 전국적으로는 67곳 정도가 지금 사업을 추진 중에 있죠. 그러니까 그 30% 땅에 대해서는 뭐 수익 사업이나 원하는 대로 하고 70%는 공원으로 조성해라. 네. 지자체는 돈 들어갈 일이 없는 거죠. 그런데요. 네. 하나의 방법으로 이렇게 제시를 합니다. 네. 이걸 제가 주변에 얘기를 해봤더니 30%만 수익 사업에 쓰고 70%로 해서는 남는 게 없다. 이렇게 해서는 일반 이제 사업자들이 아무도 여기에 뛰어들지 않을 것이다. 이런 얘기가 좀 나오고 있는 것 같고요. 그러니까 결국 이제 이게 뭐가 문제냐면 도시공원은 사실 공공의 도시계획에 맞게 공공성이 상당히 강화돼서 개발이 돼야 되는데 이제 민간 사업자에게 맡기게 되면 과연 이제 도시에서 필요로 하는 도시공원의 공공성이 얼마나 확보될 수 있을 것이냐라는 문제가 좀 지적이 될 수가 있고 그리고 그렇게 개발되기 시작하면 지금 공원 가까이 있다는 입지 조건 때문에 우리 흔히 역세권 얘기하듯이 이제 숲세권, 발음을 정확하게 해야 될 것 같은데 숲세권이 또 하나의 투자 수단이 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그 이제 공원이 있던 자리에 건물이라든지 아파트라든지 이런 것들이 막 들어설 수 있는 난개발의 문제가 있을 수 있고 또 이제 체감하실 수 있게 한 가지 예를 들어드리면
지금 가까운 부산 같은 경우에는 이기대 공원 가보셨는지 모르겠는데 그 바닷가 가봤어요. 주변으로 네. 이렇게 산책로가 잘 돼 있잖아요. 네, 좋아요. 예. 근데 이 이기대 공원의 66% 정도가 사유지랍니다. 그러면 이게 2020년이 되면 거기를 다 사들이지 않는 이상은 거기가 그냥 개인들만 쓸 수 있는 개인의 사유의 정원이 되든지 아니면 거기 산책로가 끊기든지 하는 그런 문제까지 발생할 수가 있는 거죠. 산책로를 이용 못할 수도 있겠는데 네네. 66%라 되면 상당히 넓은 구간인데요. 저는 우선 한 2020년 7월 1일부터 한 2,000원씩 받지 않으실까. 땅 주인이. 그죠? 그래서 천천히 생각해 보겠죠. 뭘 할지. 그런 생각이 드는데 창원에도 해당되는 곳이 있어요. 4곳이 있는데요. 사화공원, 대상공원, 반송공원, 가음정공원입니다. 작년부터 뭐 사업이 진행 중인데 잡음이 많네요. 그렇죠. 사화공원은 작년에 공모 우선 협상 대상자를 선정을 했습니다. 사화예술공원이죠. 여기에 공동주택, 그러니까 1980세대 공동주택 더하기 그다음에 조수미 예술학교를 짓는 건데요. 하지만 정보를 우선 협상 대상자 선정할 때 정보를 비공개했다. 선정 과정이 투명하지 않았다라는 의혹이 제기돼서 그래서 우선 협상 대상자 선정을 취소해달라라고 소장을 제출한 상태고요. 두 번째는 안 그래도 주택 보급률이 창원시는 이제 포화 상태인데 이 주택을 더 짓는 것은 창원의 도시 계획과는 맞지 않는다라고 해서 지금 많은 잡음이 들려오고 있는 것이죠. 네. 그 헌법재판소의 그 판결 이후에 이제 지방자치단체가 사업을 시행 못하는 건 다 돈 때문이고 그 돈 때문이기 때문에 이제 이 방안을 찾아낸 것이 민간 사업자에게 좀 이 그 사건을 주는 행태인데 그게 이제 대상공원의 같은 경우도 이제 그런 행태죠. 예, 공원 전체 면적 중에 조성된 구역을 제외하고 97만 제곱평방미터 사업 면적에 민간 사업자가 이제 공원을 개발하고 70% 이상은 이제 창원시에게 기부 체납을 이제 하게 하고 30% 이하를 가지고 이제 수익 사업을 내야 되는데 이게 한 8천억 정도의 사업비가 소요됩니다. 네. 그런데 이게 이제 지난 4월 16일에 이제 공모가 마감됐고 7개 업체가 여기에 참여를 했습니다. 첫 민간 개발 사업으로 시작된 사화공원 이곳이 이제 불공정 뭐 시비를 해가지고 지금 재판 중이잖아요. 소송 계류 중인데 이걸 반면교사로 삼아서 이 대상공원도 그런 잡음이 나지 않도록 또 오해가 나지 않도록 엄정하게 잘 좀 이래 해야 될 거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근데 시민들 입장에서는 지자체가 진작에 땅값 쌀 때 사둬서 우리한테 이런 좀 피해랄까요? 그런 게 없게 하지라는 아쉬움이 생길 수밖에 없어요. 근데 또 지자체 입장에서는 돈은 어마어마하게 들고 지금 공원이 있어야겠고 방법은 없고 이러다 보니까 계속 그 민간 개발을 유치할 수밖에 없을 것 같아요. 뾰족할 수가 없어요. 창원시도 마찬가지죠. 네. 그러니까 좀 지자체 발등에 불이 떨어진 지자체 입장에서는 민간 개발을 하는 게 손쉬운 해결이죠. 공원을 유지하면서 예산 투입을 덜 수 있으니까요. 그 지자체가 별도 예산 투입 없이 이제 공원 조성 사업을 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지만 문제는 또 민간 사업자가 수익을 내기 위해서 추진하는 아파트 개발 사업인데요. 네. 창원시의 경우에는 2016년 말에 이제 주택 보급률을 보면 105.8%입니다. 보통 그 부동산 업계에서 108% 넘어가면은 정말 과포화로 진단을 내리고 있죠. 네. 그래서 거의 지금 육박한 상황이고요. 특히 민간 특례 사업 대상지인 이제 사화와 대상, 가음정, 반송공원의 경우에는 이쪽 지역이 대표적인 아파트 밀집 지역이잖아요. 그래서 만약에 이 사업으로 이제 추가되는 아파트가 5천 가구 정도라고 얘기를 해도 시민들의 체감은 클 수밖에 없죠. 2020년 7월은 어떤 풍경이 펼쳐질지 궁금해집니다. 이게 도시공원의 숲이 아니라 아파트 숲이 되지 않을까 하는 우려도 있는 것이죠. 이제 비싼 아파트는 공원 안에 들어가 있는 그런 상황이 될 수도 있겠죠. 예. 근데 저는 아까 얘기하다가 이제 유권자인 우리도 조금 생각해볼 문제가 있다고 생각한 게 과연 지난 기간 동안 지자체나 지자체장들이 뭘 했냐 이렇게 이제 비난은 하는데 한번 본인들에게 자문을 해보셨으면 하는 게 있어요. 뭐냐면 우리 여기 시의 시장이 예산 중에 상당 부분을 제가 향후 몇 년 뒤를 대비해서 공원 부지를 샀어요 이렇게 했을 때 과연 시민들이 정말 잘하셨다. 다른 것보다 그것이 우선순위의 재정 집행이다라고 과연 말할 분이 얼마나 있을까. 사실 그 부분을 조금 반성을 해봐야 될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그렇네요. 네. 그래서요 지난 17일에 국토부에서 종합지원 대책을 내놨다면서요. 네, 우선 그 공원으로
계획된 예정 면적 397제곱킬로미터 중에 이제 116제곱킬로미터는 우선관리 지역으로 이렇게 선정하는 것인데요. 네. 여의도 면적의 한 약 40배에 달하는 규모이죠. 우선관리 지역 선정 기준은 이제 개발 제한 구역과 같은 법적 제한이 없고 지형적으로 이제 개발이 어렵지 않은 지역인데요. 우선관리 지역에 대해서는 공원계획이 최대한 실행되도록 지원을 하는데 지자체가 토지 수용을 위해 그 지방채를 발행하는 경우에는 발행 시부터 5년간 이자의 최대 50%를 지원을 하고요. 매년 지자체가 발행할 수 있는 지방채 한도도 늘려주고 또 이외에도 이제 도시재생이나 지역개발 사업과 같은 국고지원 사업과 연계해서 공원을 조성하는 방안도 추진을 하고요. 지자체 이제 토지 매입 부담을 줄이기 위해서 사유지를 매입하지 않고 지자체가 임차에 사용하는 뭐 임차공원 제도도 이제 도입할 예정입니다. 국토교통부의 이번 그 대책이 제가 볼 때는 좀 실효성이 적다. 왜냐하면 전체 지금 재원 투입 규모가 3,300억 정도로 예상을 하고 있는 것 같은데 실제 이 부지를 매입하는 데 드는 비용은 15조에서 35조 정도가 든다고 하거든요. 네. 그러니까 이 3,300억은 지자체에서 지방채를 발행해서 사고 나서 거기에서 발생하는 이자의 50%를 정부가 지원해 주겠다. 이거 그때 원금도 아니고요. 이자 좀 내주겠다는 거 가지고 이 빚이 많은 지자체들이 나서서 이걸 누가 사겠습니까? 그래서 그런 점에서 한계가 있고 또 하나 저는 지적하고 싶은 점이 헌재에서 판결을 할 때는 분명히 사유재산 보호와 공익이라는 그 두 개가 충돌할 때 비교 형량해서 어느 정도 시간이 지나면 여기서 해제를 해줘야 된다라는 그런 취지였는데 이번에 2020년에 일몰제에 의해서 공원 지정이 해제가 되는 게 국공유지도 전부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작년에 왜 국유지는 사유재산 범위가 아니지 않느냐, 헌법재판소 결정 취지랑 안 맞다라고 하면서 국유지는 제외하자라는 입법안이 발의가 되기도 했는데 이게 관계기관 정부 부처죠. 정부 부처에서 다 반대를 하셨어요. 이제 정부 부처도 이 수익을 따지는 거죠. 그래서 지금 전체적으로 2020년에 실효되는 특히 공원 부지 중에서 국공유 부지가 27%나 됩니다. 그래서 저는 사실 이 27%에 해당하는 이 부지만 좀 입법적으로 해결을 해도 상당 부분 공원 부지가 좀 확보되지 않을까, 우선에 급한 불은 끌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 얘기를 쭉 나누다 보니까요, 뭐 규제 해제, 뭐 국비 투입, 민간 개발 이런 얘기 나오면 부동산 시장 들썩이겠다 이런 생각이 드는데 묻지마 투자도 벌써부터 좀 하고 있다고 그렇죠. 그런 얘기 들리더라고요. 이제 2020년 7월이라는 기한은 정해져 있으니까 개발 기대감이 올라갈 수밖에 없죠. 그래서 경매에서는 이게 예전에는 이제 도시 개발로 묶여가지고 계획으로 묶여가지고 팔아도 팔리지도 않는 그런 애물단지였는데 지금은 이제 가격이 천정부지로 솟아오르는 거죠. 그 사이에 그 주변이 이미 다 개발이 됐으니까요. 그래서 근데 이제 주의하셔야 될 점은 일몰제가 시행되더라도 여전히 개발 제한 구역으로 묶일 수도 있다. 지금 서울시 같은 경우에는 서울시 도시계획조례에 의해서 비오톱 지역 같은 경우에는 개발이 안 되게 돼 있거든요. 비오톱 혹시 들어보셨어요? 아니요. 어떤 지역인가요? 저도 찾아왔어요, 이번에. 이게 비오톱이 이제 환경, 이게 생태계적으로 보호할 가치가 있는 땅을 말하는 것 같은데요. 특정한 식물과 동물이 하나의 그 생활 공동체를 이뤄서 지표상 다른 곳과 명확히 구분되는 생물 서식지를 말합니다. 그러니까 희귀 식생의 군락을 형성하고 있다거나 뭐 그것이 이제 정도. 주변과 확실히 구분이 되는 서식지가 되는 것이죠. 그런 경우에는 이게 개발이 어떤 경우에도 안 되게 돼 있어요. 그래서 지자체에 따라서는 이런 조례를 제정해서 또 개발 제한구를 묶을 수도 있으니까 다 그건 한번 확인해 보시고 투자를 결정하시는 것이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아, 참 이렇게 사라질 위기의 도시공원들에 대해서 얘기 나누고 있는데요. 어떤 방법이 있을까요? 뭐 시간이 그리 많지는 않습니다만은 도시공원 일몰이 이제 2020년이 되면은 도입이 되잖아요. 지금이라도 대책을 제대로 세운다면은 이 문제를 해결은 할 수 있다. 이제 이렇게 생각을 하고요. 앞서 박미애 변호사님께서도 말씀하셨는데 이게 사유지 말고 국유지가 있습니다. 그게 한 27% 되는데 이게 국회에서 한번 계류가 됐는데 사유재산권 침해와 상관없는 일이기 때문에 일몰 대상에서 제외를 해내야 되고요. 또 한편으로는 환경부의 그 도시재생사업이라는 게 있습니다. 그리고 또 산림청의 도시숲 조성사업 이런 친환경적인 정책과 좀 연결을 해나가고 지자체에서도 그렇고 이번 선거에서도 그렇고 또 국회에서 좀 조정을 하고 지방세법도 좀 조정도 이 차원에서 좀 해주고 그러면서 재정적으로도 해결을 해내야 되는데 이 업무 조정을 국회 차원에서 좀 해줘야 된다 이렇게 이제 볼 수 있습니다. 네,
저는 근데 그런 생각이 드네요. 대산공원이나 뭐 사하공원 이런 곳에 희귀 생물 없나? 굴락지. 굴락지 없나? 개발 이게 제한 더 되게. 빠른 방법이 될 수 있겠다 이런 생각도 드네요. 네. 그러니까 첫 번째로 아까 정부 지원 사업 규모가 조금 3,300원 좀 적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예산을 좀 확충할 필요가 있고 네. 마찬가지로 굴락지가 없나 이런 것도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가 너무 모르고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저도 이번에 이걸 공부하면서 도시공원 일몰제라는 걸 처음 들어봤거든요. 그러면 이미 도민이나 우리 이 국민들이나 유권자분들은 거의 다 모르셨을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는 공론의 장으로 만들 필요가 있다. 앞으로 2년 남았는데 충분한 시간이 있고 그럼 각종 공청회나 간담회나 협의체 구성 요소를 만들어서 지금 다 같이 이제 머리를 맞대는 수밖에 없을 것 같은데 이번에 공도장이 가장 중요할 것 같습니다. 네. 요즘 문제되는 미세먼지 문제하고도 관련이 있습니다. 도심에서 그나마 미세먼지를 줄여주는 그렇죠. 역할을 하는 곳이 맞아요. 공원인데요. 그럼 미세먼지 정책하고도 역행하는 거죠, 이게. 그렇네요. 네. 참 그 도시공원 일몰제에 대해서 저희가 얘기를 나눠볼수록 그동안 허비한 시간이 안타깝고 또 이렇게 시간에 쫓겨서 곁에 있는 소중한 쉼터를 잃게 되는 건 아닌가 걱정스럽습니다. 지금이라도 우리 곁에 있는 이 남은 초록빛 녹지를 지킬 수 있는 지혜를 모아야 할 것 같습니다. 네, 오늘도 열띤 감시를 해주신 네 분의 대표 감시조와는 여기서 인사 나누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세계 도시들의 1인당 도시공원 면적을 봤더니요. 한국은 9.2제곱미터 정도인데 이 면적은요. 미국 뉴욕의 절반, 영국 런던의 3분의 1 수준이라고 합니다. 우리나라의 노동 시간은 전 세계 최고 수준인데 그런 한국인들에게 잠시 쉴 공간도 허락되지 않는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우리가 사는 공간과 환경에 대한 고민들이 이번 선거에서 진지하게 다뤄지기를 기대하겠습니다. 350만 경남도민 모두가 감시자가 되는 날까지 늘 함께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